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포인트 임플란트가 시작된 이래로 첫 번째 이제 심포지언입니다. 또 이제 정자라 대표님의 또 고향인 진천 전주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감회가 더욱 뜻깊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고,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조금 좀 저는 간단하게 좀 당겨서 핵심만 좀 짚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골유착의 혁명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감히 골유착의 혁명이라고 네이밍을 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분당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의입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임플란트 스탁들입니다. 여러분 원장님들께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병원에다가 이렇게 스탁을 해놓고 하시겠죠. 이 중에서 제가 임플란트를 동시에 개봉을 해서 제 혈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담가봤습니다. 자, 왼쪽 한번 실험했고요. 오른쪽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 이런 차이를 보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또 이런 차이를 보였습니다. 혈액의 젖음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임플란트 주변에 블러드 클럿, 혈경이 차는 양상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간에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요? 이번 동영상은 또 다른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또 임플란트를 담가봤습니다. 왼쪽 임플란트는 혈액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좀 들어간 데 비해서 오른쪽 임플란트는 마치 방수옷 같죠? 물을 떨어뜨려도 또르르 흘러나오는 방수옷처럼 혈액이 묻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자, 이건 제가 모 회사, 임플란트 회사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서 갖고 온 내용입니다. 그 기존에 이제 RBM 임플란트였고요. 새로 SLA 서피스인 SA 임플란트가 나와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기존 제품에 비해서 좋아졌다 선전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리무벌 토크가 기존의 RBM보다 이렇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BIC, 뼈와 임플란트가 붙은 컨택 자체도 기존의 RBM에 비해서 훨씬 좋아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LA, 제가 생각하는 스트라우마, 여러분도 다 생각하는 스트라우마는 SLA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동등하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클릭을 하면 자, 요번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흔히 칼슘 임플란트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나왔는데요. 요번에는 그 전에 나왔던 SA를 비교군으로 잡았습니다. 대조군으로. 그래서 요번에 또 실험을 했는데, 새로 나온 제품 CA가 이렇게 높은 골 유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무수하게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SA가 이런 결과를 나왔고 뒷장에 왔으니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SA와 여기 있는 SA는 분명히 같은 회사의 동일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어찌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였던 SA가 이번에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같은 제품입니다. 회사의 실험 프로토콜이 이전이랑 저번치, 이번이랑 차이가 있을 리가 없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이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원안에 있었던 저희 광고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최수종 배우께서 얘기합니다. 임플란트도 늙는다. 바로 임플란트가 에이징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헌상에서 임플란트 에이징, 바이오로직 에이징,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한 UV에 대한 논문을 검색을 해보면요. 2000년대 후반부터 꽤 많은 논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은 논문이 검색될 겁니다. 거기서 임플란트의 바이오로직 에이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만들어져서 패킹이 되고 이제 식립이 되기 전에 이제 분배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동안에 임플란트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 표면이 늙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티타늄에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늙었던 임플란트 표면이 젊어집니다. 임플란트가 늙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늙어서 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죠. 늙게 되면. 하지만 떨어진 세포 반응성이 자외선 조사 후에 다시 회복된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논문의 한 데이터를 하나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하나의 논문에서 그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맨 왼쪽이 만들자마자 임플란트 표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임플란트가 바이오로직 에이징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맨 처음에 만들자마자 심었을 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걸 제어를 한 거죠. 프레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프레쉬라고 하는 거는 임플란트를 생산하자마자 바로 프레쉬한 표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실험을 했습니다. 세포 실험인데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이동해서 남는 수치를 받고 또 실제로 이동해서 붙는 걸 측정을 했더니 이 정도의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4주만 지나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4주만 지나도. 하지만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이 실험값이 원래 프레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이게 바로 만약에 이게 4주가 여기 있습니다. 4주의 값이, 실험값이. 만약에 이게 2달, 3달, 4달, 5달 지나고 1년 지나고 임플란트 유통기한이 한 5년 됩니다. 만약에 4년 됐다면 그 실험값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자외선 임플란트는 임플란트가 만든 지 얼마 됐던 간에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그 실험값이 오히려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상태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외선이 이러한 회복의 임플란트 에이징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이 아까 이찬일 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자외선의 티타늄에 닿게 되면 포토카탈리틱 이펙트에 의해서 표면에 있는 탄화, 수소, 불순물들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플란트 표면이 화학적으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세포의 반응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면 전하의 변화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요,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표면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와 또 단백질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몸의 세포와 단백질들도 되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칼슘 이가이온 같은 게 연결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죠. 반면에 자외선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임플란트의 표면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세포와 단백질들이 임플란트 표면과 바로바로 인터랙션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친수성의 증가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통의 임플란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수성의 증가.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제가 맨 처음에 하이드로카본의 분해, 그 다음에 전하의 변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수성의 증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나타나야만 바로 자외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친수성보다 앞에서 설명드린 하이드로카본의 제거, 표면 전하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저희 광고에서 많이 보여드리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친수성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보여드리지만 친수성만 좋아졌다고 해서 그 임플란트가 바이오로직 에이징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실제 수술 영상입니다. 보시면 물론 이제 환자마다 블리딩 되는 양도 다르고 블리딩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임플란트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좀 양상이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친수성이 혈액 친화성이죠.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상황이죠. 부강내에서 심을 때 보시면 대개 임플란트가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어가 이렇게 비어있는 미처 혈액이 닿지 않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스레드 안쪽까지 혈액이 다 찼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봐서는. 자,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임플란트들은 미처 혈액이 닿지도 않는, 젖지도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임플란트와 이 임플란트는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혈액이 다 젖고 거의 블러드 클롯은 형성되지 않았죠. 여기서는 조금 더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때랑 좀 다릅니다. 이때 좀 많이 블러드 클롯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좀 굴려보면 약간의 블러드 클롯이 형상이 좀 약간 다릅니다. 반면에 이 임플란트 두 개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에도 요번에서 이때 실험을 했을 때도 균일하게 혈액이 다 젖은 상태에서 아주 치밀하게 블러드 클롯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요번에도 변함없이 또 블러드 클롯이 치밀하게 주위에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블러드 클롯을 자꾸 사진을 보여드리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얘기지만 본류체계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류체계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유착의 과정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열, 염증, 증식, 그 다음에 리모델링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는 지열과 증식 단계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드릴링이 되면 블리딩이 될 것이고 임플란트가 심겨지면서 어쩜 맨 처음 닿는 거는 혈액이 되겠죠. 그 혈액에 여러 가지 플라즈마, 단백질, 혈구들이 다 섞여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지혈이 되면서 임플란트 표면에 피브린 네트워크가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스테오제닉 셀이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해온 다음에 이 세포가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변환이 되고 비로소 이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를 붙여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 붙여 나온 뼈가 주변골과 이어지게 되면 바로 골유착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골유착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이게 까만 게 임플란트고 이게 주변골이고요. 이제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에서부터 뼈를 붙여서 주변 쪽으로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표면에서 뼈가 자라나오는 게 아니라 세포가 주변골에서부터 임플란트 쪽으로 뼈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방사선상에서는 저희가 이런 상태로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왼쪽처럼 골유착이 일어났는지 오른쪽처럼 골유착을 이루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과 같이 골유착을 이루어야 훨씬 더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예후가 좋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것을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하고 있고, 오른쪽처럼 임플란트 주변골이 임플란트 쪽으로 접근해서 근접해 있는 것을 디스턴스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얻기 위한 어떻게 해야만 이 콘택트 임플란트가 단순한 디스턴스 오스테오제네시스가 아닌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해답은 바로 블러드 클러즈라는 거예요. 자, 블러드 클러즈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러드 클러즈에 있는 여러 가지 혈소판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과 그로스 팩터, 여기 제가 표시해드린 PDGF, TGF 베타와 같은 여러 가지 성장 유도 물질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뼈에서 이제 상처가 나면은 플레이틀릿이 이제 분해가 돼서 이렇게 TGF 베타와 PDGF를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TGF 베타와 PDGF의 역할은 오스테오제닉 셀을 그 부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여기에 상처가 뼈가 손상을 입었고 뼈를 만들 상황이 됐으니 세포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세포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바로 TGF 베타와 PDGF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호 물질을 바로 혈소판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포들이 와서 작용을 하려면 그 세포들이 필요한 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그 상처 부위에 혈관 재생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플레이틀릿에서 분비되는 PDGF가 또 혈관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러드 클러시 중요한 이유는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이러한 피브린 네트워크입니다. 이 피브린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오스테오제닉 셀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교통수단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세포들이 붙잡고 이런 네트워크를 붙잡고 당기면서 임플란트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임플란트 표면이 있고 피브린 네트워크, 노란 게 이제 플레이틀릿이고요. 이렇게 혈소판이 분해돼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그로스 팩터, 아까 말씀드렸던 PDGF, TGF 베타 등이 분비가 되면 그 신호를 받고 오스테오제닉 셀이 이렇게 임플란트 표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뼈를 붙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왼쪽과 오른쪽 그림은 아까 비슷한 영상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은 피브린 네트워크가 끝까지 임플란트로 세포가 올 때까지 성공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포가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을 보시면 중간에 뜨게 되죠. 이 피브린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임플란트 표면과 결합이 되어 있어야만 성공적으로 세포가 임플란트 표면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컷 오다가 못 오게 되면 결국은 얘도 콘택트 오스테오제네시스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자외선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표면에서 볼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 증거인데요. 연대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사에서는 이렇게 임플란트와 뼈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형광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빨갛게 보이게 되죠. 이 빨간 거는 칼세인이라는 칼슘에서 침착된 염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하면서 동물에다가 칼세인 염료를 주입을 하면 그 혈액 안에서 이제 칼세인이 막 돌겠죠. 돌다가 이 수술 부위에 있는 조골세포에 공급이 되면 조골세포가 그거를 이제 자기가 뼈를 만드는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자,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일반 임플란트고요. 오른쪽이 자외선 처리한 임플란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빨간색 염색이 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뼈가 칼슘 침착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칼슘 침착이 된 부위 보시면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표면에서 뭔가 칼슘이 침착이 됐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반면에 왼쪽을 보시면 빨간색 염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도 약하고 정작 중요한 건 임플란트 주변인데 임플란트 주변보다는 임플란트 밖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빨간색 염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칼슘 침착이 중요한 부분보다는 상관없는 부분에서 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일한 논문의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도 일반적인 광학현미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라색과 까만색 우리 임플란트가 보이는데 이걸 형광현미
형광상에서 보면 이렇게 또 염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녹색인 염료, 그 다음에 노란색인 염료를 봤습니다. 녹색은 비교적 초기의 골반응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노란색은 좀 후기의 골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오른쪽 자외선 처리를 한 임플란트에서는 훨씬 더 염색이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포가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볼 형성을.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변에서 활발하게 염색이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강도도 얕고 볼이 형성된 양상 자체도 적고, 그 다음에 그 위치도 보면은 임플란트 쪽 표면이 아닌 좀 떨어진 상관없는 부위에서 볼이 침착된 거를 아실 수 있죠. 자, 이거는 최근에 그 덴탈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저널에서 제가 이제 본 내용인데요. 임플란트의 바이오로직 에이징과 그것을 해결을 위한 자외선에 대한 논문은 지금까지는 거의 미국 쪽의 일본계 연구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일부에 국한된 연구자들의 테마가 아닌 유럽 쪽이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편화된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임플란트 프로세싱이 공장에서 만들면 각 치과로 보급이 돼서 스탁으로 스토리지를 돼 있다가 환자가 정해지면 꺼내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은 그냥 골반응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징은 일어나게 돼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 논문에서는 체어사이드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외선과 같은. 그래서 이 에이징을 해결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공식적인 하나의 공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SLA 액티브, 여러분도 잘 아시는 SLA 액티브,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식염수에 담가놓은 건데요. 거기는 노 에이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를 한번 보면요. 이 SLANU가 바로 만들자마자 임플란트 표면을 탄소를 받습니다. 탄화수소를 본 거고요. 자외선을 쬐었더니 이렇게 탄화수소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모드 SLA가 바로 SLA인데 임플란트의 에이징을 막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SLA 액티브 처리도 실제적으로는 탄화수소 오염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스트라우만 회사에서는요, SLA 액티브를 만들면서 바이오로직 에이징이라는 언급은 안 합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SLA 액티브 표면이 나오게 된 이면에는 바이오로직 에이징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겁니다. 회사에서 언급을 안 했다 뿐입니다. 저희 포인트 자외선 임플란트는 세계 최초의 밀폐형 자외선 임플란트고요. 전 세계 회사에서 유일하게 바이오로직 에이징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의 해결책을 제시를 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 에이징을 해결했고 에이징을 해결하니까 일반 임플란트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세포 친화성, 부착과 조골세포의 부착도 증가하고 활동성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뼈의 형성도 더 탁월하게 높고 접촉성 볼유착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 이찬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플란트 스테빌리티 이 4주 정도에서 나타나는 임플란트 안정성 감소도 많이 해결을 했고요. 고래 접촉률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예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지성. 예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성인데 이걸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연대 논문인데요. 보시면 자외선 임플란트와 일반 임플란트를 개에다 심고 리무벌 토크를 재고 또 BIC도 재고요. 또 본 볼륨도 측정했습니다. 자외선 임플란트가 훨씬 까만 기둥이 이제 자외선 임플란트인데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자외선 임플란트 실험값이 다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거는 BIC 컨택이 이렇게 포티칼 존에서는 거의 100% 맞나요? 물론 본베어 쪽에서는 약간 떨어집니다만 거의 100%까지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쪽, 이
이 팔람들을 보시면 이 실험값이 오히려 자외선 임플란트 쪽에서 작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실험값들의 표준 편차. 리무벌 토크의 실험 표준 편차, 그리고 이 조직 계측 값들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균이 훨씬 더 높죠, 실험값이. 그런데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구난방이 없다는 얘기죠, 자외선 임플란트에서는. 이 임플란트는 표준 편차가 높다는 거는 이렇게 높은 것도 있지만 뜬금포도 있지만 어이없게 떨어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진폭이 많다는 거고요. 자외선 임플란트의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실험값도 좁지만 진폭도 작다는 거예요. 사고치는 임플란트가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활을 쐈을 때 오른쪽 같은 공수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 일정하게 높은 값으로 찍어주는 데 반해서 왼쪽 같은 공수는 이렇게 잘 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이없이 이런 값도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만약에 뭐 10점짜리 골유착하는 임플란트 만점, 뭐 9점, 8점, 7점 떨어진다고 봤을 때 자외선 임플란트는 항상 일정한 자리에 일정한 정도로 같은 조건에서는 실험값을 내는 반면에 일반 임플란트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임플란트를 개봉을 하면서 이게 볼유착이 10점짜리인지 5점짜리인지 4점짜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운에 맡길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제 임상 케이스 몇 개를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었고요. 원래는 이제 6번을 심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또 뒤에 크라운이 또 부러져 와서 예상에도 없이 이제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시행했습니다. 36, 37번 자리에 발치 직식을 했고요. 5 곱하기 10 비교적 골질이 좋았고 35N 이상의 고정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립 3주 후에 인상을 뜨고 4주 후에 로딩을 했고 8주 후에는 파이널 고철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ISQ 값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했죠. 그냥 한 게 아니라. 자, 36번 경우 처음에 값이 69였습니다. 점점 DB 없이 오히려 증가를 합니다. 37번 아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였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DB 없고 2주 만에 80을 넘어가는 값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인상을 못 두고 로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4주 만에 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립 14개월 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83세 여성 환자분이었고요. 원래는 여기에 임플란트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통증 때문에 뽑고 이제 저희 치과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쪽은 넘디스가 왔기 때문에 좀 나중에 했고요. 저도 좀 겁이 났기 때문에 이쪽 먼저 해서 이제 저작을 시켜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1주 만에 로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35번, 36번 이렇게 임플란트를 했고요. 앞쪽에는 이제 고정력이 비교적 좋았고 뒤쪽에는 36점. 뭐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로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ISQ 값을 마찬가지로 측정을 했고요. 로딩을 시작한 이후에도 약간의 임플란트 값, ISQ 값의 감소는 보이지만 그래도 크게 지금 감소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파이널 들어갔고요. 수로 1년 사진입니다. 이거는 77세 여성 환자분 5번 벤처 1주 후 로딩 케이스입니다. 기존에 이제 벤처를 보험 틀리로 이제 상하악을 제작을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교합도 문제였고 상하악 위치 유지력 좋았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게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게 하악이 유지력이 없어가지고 불편하셔서 오셨는데 임플란트 2개를 심고 기존 위치를 오버덴처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고요. 일주일 만에 로케이트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ISQ 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33, 43번 위치 임플란트 심은 거 보시면 ISQ 값이 일주 만에 되게 높아졌고요. 로딩을 가한 이후에도 떨어지는 양상도 없고 오히려 33분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1년 사진이고요.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좀 당기겠습니다. 이거는 52세 남성 환자분 그 상악동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쪽은 6주 만에 로딩이 시작됐고 이쪽은 2달 만에 로딩이 시작됐고요. 수로 18개월 사진입니다. 상악동 염증이 좀 심했던 케이스인데 자외선 임플란트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저희 병원의 최고령 환자입니다. 91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가족분들이 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고요. 이분은 본인 스스로 보행을 못 하십니다. 가족분들이 휠체어를 태우고 오셔야 되고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뇌질환으로 뇌수술도 하셨고 심장질환도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쪽으로 버텨오셨었는데 이쪽이 이제 문제가 났습니다. 당장 씹어드실, 이거 앞니만 남았습니다. 이쪽으로만 간신히 식사하고 계셨는데 이쪽으로 식사를 못 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따님이 모시고 오셔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달라 했습니다. 워낙 고령이신데다가 또 전신질환도 있으셔서 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도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따님 목소리는 알아들으셔가지고 따님이 옆에서 큰 목소리로 하세요 아버님 하세요. 되게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요. 이 사진도 파노라마 유일한 사진입니다. 일어나 서서 계시기를 못하기 때문에 남자 어른 둘이 붙잡고 간신히 찍었습니다. 왜냐면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든 그래도 상악이다 보니까 이 뼈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게 찍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파노라마를 찍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수술 당일입니다. 아까 브릿지 제거하고 발치 즉시 승립이고요. 이쪽은 탄익이 있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4월 수술 이틀째 이제 측정한 값이고요. 16번 같은 경우 80일 잘 나왔습니다. 거의 비입 없이 가고 있습니다. 발치 즉시 심은 임플란트 73이 나왔는데 약간 3, 4주째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3차이면 거의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5월 8일날 인상을 떼고요. 5월 24일 약 2달 만에 로딩이 들어갔습니다. 요 며칠 전날이 바로 1년 체크예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파이널 노철물을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랙처 가능성도 있고 쉽게 병원을 오실 수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원으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매진 계열로 이제 파이널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었고요. 식립 17개월, 로딩 15개월로 사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외선 임플란트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단지 자외선 때문일까요? 자, 어떤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해주신 센 사진입니다. 최근에. 그 원장님께서는 항상 임플란트를 본인 치과에 도입을 하실 때 임플란트 표면을 본인이 센 사진을 찍어 보신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달라고 픽처를 드릴 때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데모를 하시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쌤을 표면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 사원이 갔더니 이때 사진은요 요새 사진이 아니고 저희가 맨 처음 초창기 자외선 임플란트가 개발돼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4, 5년 전 사진입니다. 아직은 자외선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이죠.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는 회사 이름도 오스란 임플란트였는데요. 오스란 임플란트 괜찮은 것 같다. 사용해보겠다. 그래서 사용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아주 열렬한 유저가 되어 계십니다. 좀 큰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거랑 3개의 국산 회사 그리고 1개의 외산 회사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거였고요. 이게 D사, N사, O사, 그다음에 이거 SIC. 그분은 이제 그 외산 임플란트를 SIC 임플란트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희 임플란트가 자외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표면 자체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 임플란트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임플란트인데 저희 임플란트 역시 물론 이 상태에서는 에이징이 조금씩 일어날 겁니다. 왜? 에이징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임플란트는 자외선 처리가 있죠. 그래서 마치 보시면 이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비루했던 청년이 슈퍼솔저가 되는 것처럼 모든 임플란트가 이 기계를 거쳐 나오면 볼유착을 훨씬 우수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슈퍼 임플란트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일부러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왼쪽은 스트라우만의 표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저희 임플란트의 표면. 상당히 스트라우만의 표면을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을 재현을 하려고 단순히 그 표면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트라우만사에서 사용하는 티타늄 원재료도 저희가 똑같이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티타늄을 깎을 때 쓰는 절사규도 스트라우만사가 쓰고 있는 절사규를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자, 요새는 뭐 아까 이창현 원장님께서도 4차 산업 그 치과 쪽에서도 뭐 디지털화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이런 환자가 와서 디지털 치료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인상 뜨고 뭐 치아 배열하고 뭐 덴처부터 넣고 그랬다가 뭐 또 그거 복제해서 스텐트 만들고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이렇게 다 스캔을 떠가지고 간단하게 모델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이건 이제 연문석 원장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래닝대로 고철물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고 임플란트 위치를 잡고 위치를 잡아서 그걸 그대로 또 재현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구강내에서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 로딩, 얼리 로딩이 더더욱 편해졌고 제가 봤을 때 디지털에 의해서 임플란트의 이미디어트 얼리 로딩이 훨씬 더 강점을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로딩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마음을 두른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좀 크나큰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외선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예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골질에서 이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렇게 느낌이 있으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장님께서 마음 놓고 그 상황에서 똑같은 치료를 하셔도 큰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슬램덩크의 왼손은 거들뿐 이게 명대사인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요새 뭐 디지털, 모든 임플란트 회사에서 디지털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수단이지 결국은 임플란트가 열일을 하는 거죠. 임플란트 디지털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잘 심어놨습니다. 임플란트가 붙지 않으면 그 디지털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 환자가 많아지는 지금 저희 포인트 임플란트가 자외선 임플란트야말로 훌륭한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하고 원장님 강의 부탁드립니다.